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삶의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입니다. 리디아 더그데일 지음, 김한슬기 옮김, 펴낸 곳은 현대지성입니다. 저자인 리디아 더그데일은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료윤리센터 소장이며 의과대학 부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예일대학교에서 의료윤리학 부학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저자는 의사로 근무하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형편없게 죽는 사람들을 생생히 목격하면서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삶의 유한함이 결코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지 못한다고 믿으며 육체적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 사랑하는 사람을 잘 보내는 법, 후회 없는 죽음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다르지 않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좋은 죽음이란 곧 좋은 삶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의 방향은 더 선명해지고 죽음 앞에서 삶은 한없이 투명해진다고 하지요. 이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군데를 골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 매 순간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금 하십시오. 미루어 놓은 내일이라는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 바오로 6세. 2장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과거 인류는 죽음을 훨씬 자수마수했다. 많은 여성이 아이를 낳다 목숨을 잃었고 첫 돌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거나 성년을 맞이하기 전 죽는 아이도 많았다. 살아남아 어른이 되더라도 대부분 중년을 넘기기 어려웠다. 전 세계적인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난 반세기 기록만 봐도 죽음이 얼마나 멀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에 52.5세였던 기대 수명은 2017년에 72.2세까지 증가했다. 미국인 평균 수명은 79세 언저리까지 늘었다. 1960년대에는 전 세계 신생아 12.2%가 만 1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다. 하지만 2017년 신생아가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2.9%로 떨어졌다. 병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돌봤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 또한 가족 품에서 숨을 거뒀다. 주변에서 쉽게 죽음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시기였다. 죽음을 자주 접하는 만큼 자신이 맞이할 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기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유한성을 사색할 여유를 찾기 힘들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려 주변을 새 것으로 가득 채운다. 최신 유행을 따라 매년 새로운 옷을 구입한다. 기술 발전은 이미 다음에 등장할 기술까지 염두에 둔 채 이루어진다.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주기적으로 건물을 허물고 재개발을 실시한다.
과학자와 미용사는 젊음의 영약을 찾느라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린다. 이 열정적인 몸짓에 죽음이 낄 틈은 없어 보인다. 오늘날에는 병원에서조차 노화와 죽음을 언급하지 않는다. 의사 대부분은 환자에게 죽음을 준비하라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의료 행위를 하다 보면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상황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내가 의학을 공부하는 7년 동안 나쁜 소식을 알리는 법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은 단 2번뿐이었다. 우리는 암에 걸린 시한부 환자에게 죽음을 알리는 방법처럼 직접적인 내용을 토의하는 대신 어려운 대화를 꺼내는 방법, 정확한 상황 설명을 위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태도, 안타까움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 등 기술적인 접근 방식에 집중했다. 물론 이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은 환자나 보호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죽음을 피하는데 익숙해질수록 죽음을 이야기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평소에 자신의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한 적 없는 온갖 일을 머릿속에 잘 떠올린다. 열기구를 타고 떠나는 여행은 어떤 기분일지, 보라보라 섬에서 보내는 휴일은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하며 미리 영상을 찾아보거나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죽음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수술을 받다가 심장이 멎는 순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임사체험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거트루드 카펠라 할머니 외에도 수많은 환자가 유한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현대 사회에 만연한 젊음을 향한 열망 또한 이런 상상력의 결핍을 부추긴다. 어쩌면 유한성을 무시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옆에서 죽음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고대 로마에서 전투에 승리한 장군은 도시가 떠나가라 울려 퍼지는 군중의 함성을 들으며 위풍당당하게 거리를 행진했다. 수레를 타고 승리를 뽐내는 장군 곁에는 늘 하인이 동승했다. 하인은 장군의 귀에 대고 호미넴 테 메멘토라고 반복해서 속삭였다. 한낱 인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었다. 하인은 장군이 자신을 신과 같은 불멸의 존재로 착각하지 않도록 현실을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했다. 매일같이 질병과 굶주림,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평민에게는 죽음을 속삭일 하인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불멸의 존재라 여길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도 승전보를 올린 로마 장군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죽음을 일상처럼 받아들였다. 소크라테스는 죽어가는 과정과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가르쳤다. 고대 히브리인의 생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히브리어 성경을 풀이하던 전도자, 즉 코엘레트는 신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젊고 건강할 때 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했다. 고난의 날이 닥치기 전에 아무 낙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해가 다가오기 전에 신을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숨은 그를 창조하신 신의 품으로 돌아갈지니 전도자는 육체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때를 미리 준비하라고 일렀다. 이렇게 고대부터 죽음을 상기하던 관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각적인 요소로 이어졌다. 이를 메멘토 모리라고 한다. 이 표현은 기억하다 또는 명심하다 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메미니와 죽다는 뜻을 지닌 라틴어 모리오르가 결합해 탄생했다. 두 단어를 연결하면 잊지 마라, 너는 죽는다 라는 경고가 된다. 현대 영어권 국가에서는 죽음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메멘토 모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표현은 회화와 조각에서부터 음악, 문학, 춤, 보석, 심지어는 해골과 머리카락 다발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해골은 죽음을 상징했고 날개 달린 해골은 사후세계를 의미했다. 묘비 위에 시계나 모래시계를 그린 그림은 인생의 덧없음을 떠올리게 했다. 얼핏 보면 지나치게 죽음만 강조하는 듯하지만 메멘토 모리는 중세 유럽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구였다. 중세 유럽 사람은 죽음을 바라보며 삶을 꾸려나갔다. 메멘토 모리의 대표적인 형태로 바니타스 회화를 꼽을 수 있다. 바니타스라는 명칭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코엘레트의 유명한 설교 구절에서 비롯됐다. 무한한 것에 비해 모든 유한한 것은 사소하고 하찮고 헛되다. 코엘레트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획기적인 의학 발전이 이루어지며 생명 연장의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죽음도 치료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났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며 항생제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950년대 중환자실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해 이미 심장이 멎은 환자를 성공적으로 되살려내기 시작했다. 1950년대에는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로 기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대단한 진보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누가 삶의 유한성을 고민하겠는가? 동료 의사 한 명이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할아버지는 솜씨가 무척 뛰어난 목수였다. 뚝딱 망치를 휘두르면 우아한 가구가 탄생했다. 실력을 인정받아 교회부터 술집까지 다양한 장소에 멋진 목조벽을 세웠다. 예술성을 뽐내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자신이 죽은 뒤 묻힐 나무관을 짜기 시작했다. 가족은 할아버지가 혹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거창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직접 할 수 있는 일에 굳이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할아버지는 언젠가 자신이 놓을 관을 짜며 다가올 죽음을 준비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 또한 할아버지가 없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었다. 현대인은 죽음에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자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를 돕기 위해 기술 발전을 활용한 사례도 있다. 유한성을 거부하는 현대인의 무지를 일깨우기 위한 앱도 있다. 위크록은 하루에 한 번 무작위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죽음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을 알리는 알람을 보낸다. 그리고 알람과 함께 묘지에는 해가 들지 않는다 같은 죽음을 주제로 한 명언이 화면에 나타난다. 승전보를 올린 로마 장군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의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중요한 것들. 우리는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를 찾아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폴라 스펜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이웃인 매니 이야기를 세상에 공유했다. 전직 정육점 주인인 매니는 가게를 운영할 때 가정집에 고기를 배달해 주었다. 은퇴하고 한참이 지나 90대가 됐을 무렵 배달할 고기는 없었지만 다시 가정 방문을 시작했다. 매니는 매일 짬을 내 같은 아파트 건물에 사는 노인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했다. 스펜은 매니를 이렇게 묘사했다. 매니 씨는 아버지보다 늙고 쇠약했다.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걸음을 옮기면서 겨우 상대방 얼굴이나 알아볼 정도로 근력과 시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매니 씨는 매일 오전 오후로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와 별 문제는 없는지 물어보고 한담을 나눴다. 아픈 날을 빼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쇠약하고 늙었지만 매일 아침 무엇 때문에 자신이 침대에서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노년에 들어 품은 삶의 목적은 반세기 전과 매우 유사했지만 똑같지는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 또한 변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과연 무엇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내는 데 있다.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부분이 다르니 정확히 어떤 요소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대신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다. 첫째, 궁극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내는 데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 가볍게 흘려보내고 보내는 생각이 아니라 깊고 진지한 생각이 필요하다. 지금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는 주기적으로 삶의 목적을 논의하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심사숙고 끝에 공동체가 추구하는 신념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은 같다. 둘째,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는 데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가족이라고 해보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인생의 의미를 더하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사회생활보다 손주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손주와 멀리 떨어져 살아 1년에 2번밖에 못 만난다면 어떻겠는가? 정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일을 그만두고 손주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국인의 40%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성취의 원천이라고 대답했고 거의 70%가 가족이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대답했다. 이렇듯 대다수의 미국인이 가족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니 당연히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인생을 꾸려야 한다. 꼭 가족이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커리어를 쌓거나 철학을 공부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과 철학에 투자할 수 있게 생활 양식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진은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무엇이 인생에 의미를 더하는지 서술하도록 요구했다. 참여자는 어떤 조건이나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했다. 그런 다음 연구진은
흔히들 중요하게 여기는 15가지 요소로 선택지를 제시하고 참여자가 그중 몇 가지를 고르도록 했다. 첫 번째 조사가 주관식이었다면 두 번째 조사는 객관식이었다. 4,700명 이상이 두 조사에 참여했다. 첫 번째 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요소는 단연 가족이었다. 가족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참여자에 따라 상이했다. 약 3분의 1이 커리어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응답했고 4분의 1가량이 재정 상태나 돈을 꼽았다. 참여자의 5분의 1이 신념이나 신앙이 인생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5분의 1은 우정을, 나머지 5분의 1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성취를 느낀다고 대답했다. 결과를 정리하자면 미국인은 가족, 일, 돈 순서로 삶의 의미를 둔다. 신앙, 우정, 취미가 그 뒤를 이었다. 객관식 조사에서도 여전히 가족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종교가 일, 돈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이 통계는 무엇을 보여줄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안도감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도 있다. 또는 무엇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지 곰곰이 고민해 봤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마 할머니 또한 비슷한 대답을 내놨을 것이다. 할머니는 언제나 가족과 종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게다가 생각에 그치지 않고 늘 행동으로 이를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했고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나 두 발 벗고 나섰다. 할머니의 남편, 즉 나의 할아버지는 좋은 배우자는 아니었다. 한때 할머니는 어린 아들, 딸 셋을 데리고 잠시 남편 곁을 떠난 적도 있지만 결국 돌아와 결혼 생활을 지켜냈다. 나중에 할머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할아버지를 믿음직한 사내로 만드는데 50년이 걸렸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어. 할머니는 평생에 걸쳐 절제와 미덕을 기르며 힘든 결혼 생활을 버텨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과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생의 마지막 말. 시인과 철학자, 조각가와 화가, 작가와 독자를 막론하고 죽음은 아주 먼 옛날부터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 죽음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만큼 심오하고 굶주린 사자만큼 횡포하다.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죽음의 기술, 즉 죽어가는 사람의 유언을 끝으로 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히브리 민족의 족장 야곱은 기록된 역사 중 가장 오래된 유언을 남겼다. 야곱은 죽기 직전 아들 12명을 모두 모아 한 명씩 차례로 축복을 내렸다. 장자 루우벤에게는 내 첫째 아들 루우벤아, 너는 뛰어난 지위와 권능을 누릴 것이라고, 막내에게는 베냐민, 너는 굶주린 늑대이니 아침이면 먹이를 집어삼키고 저녁이면 전리품을 나눌 것이라고 일렀다. 야곱의 유언을 들은 아들 12명은 아버지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히 이해했다. 유언을 마친 야곱은 마지막 안식을 위한 지시를 내렸다. 야곱은 머나먼 땅, 조부모와 부모가 묻힌 동굴에 함께 묻히길 바랐다. 그렇게 자신의 요구를 상세히 설명한 후 아들 요셉에게 지시를 따를 것이라는 맹세를 하게 만들었다.
야곱은 원하는 바를 모두 전하고 숨을 거뒀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전기를 기록한다. 이 전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부고와 다르다. 고인이 살면서 이룩한 성취가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묘사한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유언을 남겼는가, 마지막 순간 고인의 곁을 지킨 사람들은 이러한 임종 장면을 자세히 기록해서 지역신문에 투고했다. 공동체 구성원은 좋은 죽음의 예시를 찾기 위해 전기를 주의 깊게 읽었다. 유언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야곱처럼 축복이나 조언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지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죽기 전 겸손과 후회를 표현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다빈치는 스스로의 작품에 만족하지 못한 마음을 주변 사람과 신에게 풀었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친구와 가족에게 애정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도 많다. 반면 어떤 사람은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현상을 묘사하고 숨을 거둔다. 토머스 에디슨은 사망 전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 죽기 직전 깨어난 에디슨은 위를 올려다보며 저 너머는 정말 아름답군요 라고 말했다. 애플 공동 창립자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은 간단하다.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많은 작가가 책의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에 비교한다면 아마 마지막 장, 마지막 문장이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